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니로입니다. 자, 이 신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어떤 차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존에 지금 신형 니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니로, 요 두 가지 모델을 좀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전 모델보다는 훨씬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조금 세련되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모습을 보면은 기존 세대 모델과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전 모델은 약간 좀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어떤 좀 외관의 모습을 보다 더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면, 네, 지금 새로 나온 신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UV의 모습을 더 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외관에 대한 부분은 좀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실내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적재 용량 그리고 주행 성능, 이 부분을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외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시거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제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면부부터 이제 측면부, 그 다음에 이 높이, 그 다음에 좌우 폭, 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니로와 가장 큰 차이점이 차량 크기가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펌핑이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좀 사이즈를 보면은 먼저 이 전체 길이, 앞뒤 전체 길이를 보면은 4420mm입니다. 4420mm로 기존에 있던 니로보다는 65mm가 더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축간거리, 요 휠베이스죠. 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20mm입니다. 2720mm로 나타내면서 기존에 있던 니로보다도 20mm가 더 늘어난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폭인데요,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폭 자체가 1825mm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니로보다 20mm가 더 늘어난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1545mm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니로보다는 1cm가 더 높아졌다. 자, 이제 실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내 모습과 그 다음에 적재 용량, 이 부분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모습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비상등을 한번 켜봤어요. 비상등 켰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범퍼 하단으로 이제 요 좌우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은 낮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LED 스타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도 후진등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브레이크 라인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심장 박동수를 표현한 모습들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펜더 부분들, 휠하우스 부분들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 요 마감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용량은 451L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열 자체가 이제 풀플랫으로 이제 폴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플랫 폴딩을 하면은 거의 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단을 하나 낮추게 되면은 이렇게 좀 깊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도 특징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 자체가 SUV의 어떤 높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물건을 실었을 때, 유모차를 실는다 했을 때에도 접이식 유모차죠. 충분히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플랫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열을 접어봤습니다. 자, 2열을 접어봤을 때 이 실내 공간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 확실하게 넓게 열리기 때문에 실제 앉았을 때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차박을 한다 그랬을 때에도 충분히 괜찮은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성인이 한번 이 자리에 누워봤는데요. 누웠을 때는 제가 지금 키가 1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살짝 밖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머리 부분을 뒤로 좀 제가 더 위로 올라가야지, 네, 가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대신에 위쪽으로는 무언가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좀 판 같은 걸 좀 깔아야지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차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열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열을 보시면은 이렇게 뒷좌석 공간이 나오잖아요. 제가 앉았을 때 앞쪽으로 레그룸이 지금 한 5cm 이상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5cm, 6cm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SUV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높네요. 헤드룸이 굉장히 높이
네, 한 10cm 가까이 나는 그 정도의 헤드룸이 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이게 리클라인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리클라인이 안 되지만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한 등받이 각도 사이즈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뒷좌석에서는 구성이 간단합니다. 그냥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 지금 열선 시트가 있어요. 통풍 시트는 아니고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조절이 되는 열선 시트가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물론 뭐 상위 트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인 것 같고요. 이게 기존 모델보다 지금 2cm가 더 이제 요 실내 베이스, 휠 베이스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 그리고 높이도 1cm를 높이면서 그 실내 공간들이 굉장히 더 풍성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센터 터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센터 터널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런 좀 특징이 있네요. 지금 220V짜리 이렇게 충전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콘센트가 있어서 여기다 이제 뭐 충전기를 꽂고 이렇게 충전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전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자, 여기 암레스트 쪽을 살펴보면은 지금 간단하게 컵홀더 2개만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고급스럽게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지금 이게 소재가 저는 가죽인 줄 알았거든요. 일반 가죽 재질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조금 가죽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면을 좀 강조하는 차다 보니까 굉장히 잘 요소요소에 녹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주행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때 제가 10km 정도를 지금 주행을 해왔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특히 이제 요즘에 나오는 기아 차들이 기본적으로 운전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12.3인치, 10.3인치 요 계기판, 요 디지털 디스플레이하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요 두 개도 굉장히 좀 시인성이 좋고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진짜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리고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이제 이런 좀 위험 요소들 감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이제 요 계기판을 살펴보시면은 왼쪽에는 이 속도계,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이런 전기차 모터 구동하는 요 표시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속 구간에서는 이제 전기 모터로만 이제 구동을 하니까 굉장히 정숙하게 조용하게 이제 주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량 니로는 이 연비가 정말 끝판왕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리터당 2.8km를 주행한다라고 공인 연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 주행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에코 드라이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20km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연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연비 연효율이 좋기로 최적화된 차량답게 제가 한번 연비 주행을 해서 실공인 연비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연비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소형 SUV다 라고 해서 나온 차량입니다. 그런데 차체 높이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을 바로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세단을 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일반 세단의 시트 포지션을 살짝 이렇게 많이 높여놓은 차를 내가 몰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심형 SUV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숙하고요. 이 서스펜션 자체도 세팅 값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좀 최대한 소프트하게 세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을 지나가더라도 충격 완화를 굉장히 잘 해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가죽 재질을 쓰지 않았거든요. 뭐 폐플라스틱하고 이제 이런 천연 소재들을 좀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좀 친환경 차량이다 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런 소재들을 많이 곳곳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본 느낌인데 이게 카본이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무슨 친환경 소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재질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립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의 싸구려 같은 느낌도 아니고 뭔가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아래쪽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버튼형으로 심어 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고, 그래서 주행하다가 누르면이 바뀌는데
뭐 에코하고 스포츠 두 가지 버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크게 큰 차이를 뭐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싶은데 한번 그것도 제가 이따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외건의 어떤 느낌들, 뭐 크로스오버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우고 이제 SUV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좀 담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기아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이런 SUV 차량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MPV 스타일 차량들을 좀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런 차량들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외관에서부터 확 느꼈고, 그 다음에 실내 탔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곳곳에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엑셀링과 브레이크 패들 요 두 느낌 자체도, 응답선 자체도 나름대로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세팅값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해 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쪽으로는 이제 센터 콘솔 쪽으로는 이렇게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고, 그리고 변속기 자체가 보통은 이제 이 노브 형태가 있어요. 변속 노브가 이제 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얼 형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버전이 구비가 되어 있고, DCT 6단 변속기가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연비에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열선 시트, 그다음 통풍 시트,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그리고 이제 오토 홀드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행하면서 이제 이게 가솔린 이제 1.6 엔진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출력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출력과 이제 전기모터의 출력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일단 내연기관의 출력만 좀 따져놓고 보면은 105마력입니다. 105마력에 최대 토크는 14.7kgm/m를 나타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심장이 되게 약한 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기모터 이제 구동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출력이. 그러면 이제 32kW에 170Nm의 그 토크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kgm/m로 좀 환산을 하면은 약 한 17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 출력과 토크를 합치면은 약간 150마력에 뭐 한 30 토크가 좀 넘는 그런 이제 힘과 좀 토크, 요 두 가지를 다 나타내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힘을 좀 줘야 되는 순간에 이제 가솔린 엔진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약간 뭐 소리가 이제 많이 들리죠. 그래서 마치 내가 가솔린 차를 몰고 있는데도 디젤 엔진을 보는 것처럼 엔진의 어떤 그 과부하음이 하는 음이 딱 들립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차는 그냥 내가 과감하게 밟고 그런 차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로 연비 주행을 해서 연비를 한번 잡아보자고 한 이유도, 야, 이거는 달리는 차라기보다는 진짜 실용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내가 잡아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지금 20km 정도 거리를 달려왔고요. 연비는 지금 18.4km/L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연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도심 구간을 지금 굉장히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막 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5가 나온다.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스티어링 휠 안쪽에 보면은 보통 이제 시프트 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기 속도를 높여주고 낮춰주고 그런 변속의 개념이 아니라, 요거는 그 회생제동의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감속이 확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충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요 회생제동도 많이 안 쓸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제동이 만약에 강하게 걸린다 그러면은 내가 발을 뗐을 때 차량이 정말 급하게 좀 이렇게 쫙 멈춘다는, 브레이크 밟는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기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연비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을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쓸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하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버튼에서 속도계 버튼 한번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세팅이 자연스럽게 지금 속도에 됩니다. 다른 버튼 누르지 않더라도. 한번 누를 때마다 1km 단위씩 바뀌고요. 이걸 길게 누르면은 자, 10km 단위로 이제 끊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80km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그 다음에 요 핸들 좌우 조향 기능까지 다, 차선 유지 기능까지 다 작동이 됐습니다.
자, 15초 정도 되니까 뭐 현대차 기아가 다 마찬가지로 15초 정도가 지나면은 핸들을 잡으시오라는 문구가 뜨고 경고가 됩니다. 경고 알람이 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전 방식이 아니라 물리 방식으로 손을 좀 이렇게 흔들어 줘야지 차량이 내가 핸들을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지금 앞차가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큰일 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저런 상황에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운전하실 때. 그리고 얘가 지금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인지했었어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작스럽게 이제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 제동을 했지만 굉장히 그런 좀 안정적으로 얘가 잡아주려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개인적으로 좀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이럴 때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제가 지금 뭐 연비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드라이빙 모드를 테스트 안 해볼 수 없겠죠. 그래서 드라이빙 모드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놓고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그 느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움직임 자체가 반응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성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민첩해지는 거죠. 그리고 밟으면은 이제 밟는 대로 이제 바로바로 반응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게 출력 자체가 뭐 확 높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팍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볼스터가 뭐 쪼여지고 뭐 이런 느낌도 없고, 제가 연비 주행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스포츠 모드로 좀 놓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릴 때 어떤 그 시원시원한 그런 맛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20km를 제가 넘게 이제 그 연비를 찍었던 거가 지금 19km 단위로 떨어졌어요.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더 주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비 주행으로 다시 모드를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네. 지금 제가 이 스포츠 모드를 놓고 이제 회생제동을 걸려고 여기 있는 시프트 패드의 마이너스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회생제동이 안 걸려요. 스포츠 모드로 갈 때에는 이게 변속기입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회생제동 쓰려고 제가 마이너스 버튼을 2번 따깍따깍 눌렀는데 갑자기 이제 기어 단수가 이제 확 낮아지면서 이제 엔진이 우웅 하는 엔진음이 들렸거든요. 나름대로 버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런 언덕 구간을 올라갈 때 생각보다 이제 힘이 좀 달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진음이 좀 커지고 오 하는 좀 커지는 소리도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죽 구성원을 따졌을 때에도 성인 4명 정도가 타기에는 굉장히 좀 적절한 그런 사이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인이 좀 이렇게 많이 탔을 때 그때는 이제 힘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차량 가격으로 좀 놓고 보면은, 자, 기본 차값이 2,660만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차값이 3천만원대 아래로 내려온 거를 제가 최근에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딱 구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득을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이번 개별 소비세라든가 뭐 이런 좀 세금 해지, 세제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시려면은 올해까지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 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 차 가격이 가장 높은 트림, 시그니처 트림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3천만원대의 가격대를 끊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쪽 한 36km 정도의 거리를 달려왔어요. 달려오는 동안에 지금 연비가 드디어 20km/L를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연비 지금 올리느라고 정말 지금 에코 주행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이 코스가 이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그다음 밀리고 언덕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악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비 20까지 올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량도 디젤 차량인데, 디젤 차가 가지고 있는 연비도 한 15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 연비도 전비로 따지지만 물론 이 정도 나온다라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긴 좀 어렵겠지만,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예를 들면 렉서스라든가 아니면 도요타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차들도 연비가 15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거. 라브4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비가 15, 16 정도 나오면은 야, 이거 굉장히 잘 나오네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지금 요 소형 SUV, 물론 이 급이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요 연비에 대한 요 메리트, 요거는 굉장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목적지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해 와가는데요. 지금 주행거리가 한 50km 정도로 주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찍혀있는 지금 연비가 22.5km/L가 찍혔습니다.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km가 넘어갔을 때에도 진짜 이거 가능한가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쭉 밟고 싶은 그런 욕망을 좀 자극하는 도로인데, 저는 다 참고 지금 70으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연비가 22.7 또 올라갔어요. 이거 지금 사기 캐릭터 차량이 한 대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연비 끝판왕. 국내 나온 차량 중에서, 브랜드 차량 중에서 연비 끝판왕이 아마 이 모델이 아닐까. 그리고 수입차 중에서도 다 놓고 봤을 때에도 이 정도 연비 없는데, 연비 이 정도 나온 차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비 결과 따잔. 자, 52km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주행거리가 지금 한 58.9km, 거의 59km를 주행을 했고요. 1시간 48분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 최종 연비는 22.4km/L가 찍혔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연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차량은 다시 한번 연비 끝판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차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다 증명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처음으로 이 차가 공개가 됐을 때는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기존에 처음에 나왔던 그런 니로와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니로의 선호층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겠다. 20, 30대까지도 내려와도 충분히 이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그런 패밀리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그런 요소들을 잘 뽑아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은 더 이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인기를 더 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연비를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엔진 자체가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이 연비가 높은 차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상쇄가 됐다라는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니로 전기차가 출시됐을 때에는 또 어떤 색다른 모습들, 어떤 주행감들을 보여줄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올해 어느덧 이제 1월도 많이 끝났습니다. 이제 2월 넘어가면은 또 새로운 또 이제 한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2022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